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치평론가 정교환입니다. 오늘 정치현안 직설은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상황들을 장성철 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이 왜 저렇게 사이가 벌어졌는지, 또 대통령실이 집중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국민의힘 주변을 둘러싼 당권 경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아주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몇 시간 전에 예. 정기환 대표님하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벌써 일주일 전 얘기예요. 너무 바쁘게 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빠른 것인지 네. 우리가 너무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지.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중대선거구제 안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논의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진전된 사항도. 그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고,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뭔가 좀 정치개혁의 좀 미랄이 뿌려지길 바랐는데, 뭐 정치권에서 논의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방향은 맞는데 예. 그것을 이제 각 당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손해난다. 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세 군데가 다 손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만, 김진표 국회의장만 이거 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환영하기는 했죠. 그렇죠. 예. 어찌됐든 이제 그것도 그냥 차찬 속의 태풍인지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한 이야기인지 일단 진척이 더 이상 없어서 네.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참 모르겠습니다. 오늘 근데 좀 바삐 급하게, 그리고 좀 내용도 좀 있게 한번 질문 드리고 좀 네.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제 일단 그 부위원장직을 일단 내려놨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예. 내려놓는다,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나경원 위원장 측은 우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라는 쪽으로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또 완곡하게 얘기를 했고, 기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전화를 하고 있어요. 나경원 위원장한테 전화를 안 받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부위원장직을 사퇴하면 뭐 당연히 당대표 출마한다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사퇴는 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 출마 여부는 여전히 윤심과 관련된 논란이 예상되니까 좀 더 신중 모드로 간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을 거면 그 부위원장 자리를 왜 그만두겠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수순으로 부위원장직과 기후대사직을 사의를 표명할 거야, 사표를 낼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상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이 날 저렇게 2, 3일 동안 집단적으로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부위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렸다. 난 리더십이 상실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족쇄를 풀어버리자라고 생각한 것도 같아요. 이번에 이제 안상훈 이제 사회수석이 나와서 직접 공격을 하고, 또 거기에 반응이 없으니까 이틀 뒤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나경원 전 의원의 말이 완전 달라서 이건 좀 불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 해석을 놔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석의 예. 말은 진짜 웃겨요. 자기 예. 모순이에요. 예.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나경원 부위원장이 도입하려고 한다. 우리랑 논의는 되지도 않았다. 그런 정책 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위원장의 정책의 그냥 핵심 요지는 뭐냐면, 자, 아이 3명 나면은 4천만 원 대출 받은 거 원금 다 까줄게. 예. 이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부모 급여랑 거의 비슷해요. 총량으로 보면 비슷하다는 비슷해요. 거죠. 예. 처음에 아이 나면은 200만 원 줘요. 예. 그리고 12개월 동안 한 달에 70만 원씩 줘요. 예. 그러면 아이 3명 나면요 3,600만 원 주는 거예요. 840만 원 곱하기 3이면 2,520만 원이고, 원래 처음에 이제 200만 원. 예, 200만 원, 그러면 300만 2,720만 원밖에 차이 안 그러니까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
현금으로 아이를 낳게 하려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나경원 위원장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다. 현금성 지원 정책이다. 우리의 국정규제랑 맞지 않는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기구의 부위원장이 사실 나와서 뭐 이런저런 실언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그거 우리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요. 통상적으로 맞아요. 그런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침묵으로 가만히 있으면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뭐 당사자가 정책이 아니지만 추진해 볼 생각이 있으니까 그 정도 발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양해해 주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그 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라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원론적인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감정이 들어간 대응이었어요. 왜냐하면 5일 날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6일 날 오전에 한 방송에 가서 저 당대표 출마하려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보도 나고 나서 3시간 후에서야 바로 대통령실 수석이 그거 잘못된 정책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어. 그 학자의 양심이 있으면 그게 진짜 포퓰리즘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된 일종의 국민들에게 이제 그 비용 지출하는 건 어떤지 좀 설명도 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 대목도 대통령실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이상한 거는 이철규 의원이 나서서 원래 나경원 의원 부위원장 맡을 때 대통령이 준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자리다. 야, 이게 정치인들이 어떤 자리를 선택해서 가거나 또는 대통령한테 좀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죠. 가지고 누가 원해서 갔으니까 그 자리 자기 것도 아닌데 왜 대통령 뜻에 거역하면서 마음대로 말하느냐 이렇게 간 것도 보통 우리가 여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인 뭐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규정을 한 것 같고 군기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윤핵관이 아닌가? 누가 대통령에게 대드는가? 누가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하는가? 내가 육모방방이로 때려잡는다. 군기반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장 타고 이제 그 죽창 들고 나와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찔러 죽이겠다고 막 목소리 치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야 나경원 전 의원이 말을 듣는 건지 그리고 이거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나경원은 봐라 대통령한테 낙인 찍혔다 이런 효과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진심으로 나경원 의원을 일 정도라도 생각해 주면 그냥 전화해서 좀 과하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해도 나경원 전 의원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의 반응과 대응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끊임없이 시그널을 줬잖아. 그러면은 알아서 그냥 대통령의 뜻이 뭔지 알고 출마 안 한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욕심부려서 출마하려고 그래? 대통령 말 안 들을 거야? 이게 말이 돼? 너 그러면 너도 아웃.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부위원장직은 사의를 표했는데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출마하고 싶어하는 의욕과 욕심은 차고 넘치지만 예. 결국엔 출마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약점이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 지킬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 학교 재단 예.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걸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들을 슬쩍슬쩍 흘려가지고 나경원은 대통령의 신임을 잃은 부도덕한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한대요. 혹시 그 남편이 판사신데 네. 뭐 대법관으로 갈 마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까지 연관이 돼 있다고 아니,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부차적인 문제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돈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예. 좀 되게 치사하고 좀 치졸한 사람이다. 혹시 강남에 빌딩 산 것도 이게 그것도 자금 문제고. 출처가 뭔지 어떤지에 대한 것들로 은근슬쩍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예, 이제 예. 얘기들인데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 다른 또 관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도덕한 사람, 치사한 사람 이렇게 만들겠다고.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만신창이가 돼 가네요. 그렇죠. 그 저 좋은 이미지에 서울대법대 나온 판사 출신으로서 본인이 뭔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좀 더 통합하고 단결시키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것도 약간 좀 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로 보면 뭐 개인 캐릭터 다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지금 출마하려는 당대표 후보군들 중에서는 가장 좀 상식적인 사람으로서의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 좋아하거든, 나 이뻐하거든, 나를 신임하거든, 나를 믿거든, 이런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근데 나경원 위원장은 그래도 좀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플레이 내용으로 보면 진짜 더티하다 그죠? 왜 이렇게 꼭 했어? 아니 살다 살다 나 정말 이런 적 처음 봤어요. 아니 1등짜리 못 나오게 하고 또 민심 1등이라는 유승민은 아예 배제시켜서 가려고 하고 그 뒤에 권성동은 뭐 혼자 막 나서다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끽소리 못하고 아웃되고 그래서 지금 4등짜리를 1등으로 이제 만들려고 온갖 4등도 아니었어요. 김기현 의원은 한 뭐 5, 6등이었어요. 5, 6등이었는데 이분을 1등을 만들겠다고 지금 대통령, 대통령실 그리고 소위 윤핵관. 말하는 윤핵관들 다 나서서 하는 이 행태가 이게 정상적인 전당대회냐. 그러니까 반에서 1등을 만들기 위해서 5, 6등 하던 애를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냥 자발적으로 능력이 뭐 출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성적 잘 받아서 1등 만드는 것이 아니라 1등 때려잡고 2등 때려잡고 3등, 4등 다 때려잡아가지고 다 없애버려가지고 5등이 자동적으로 1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1등부터 돼요? 4등까지를 때려잡는 방식도 네. 이 5등이 급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넌 시험 보지 마. 그냥 선생님이 야 너 잘못한 게 담배 피웠지 술 마셨지 야 너 정학이야 너 무엇이야 해놓고 시험장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해서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설득의 방식이 아니라 완력으로 네. 압력으로 거기다가 좀 더 가면 약점 이용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고 네 인생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은근슬쩍 흘리면서 협박하는 정치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 좋은 단어들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자유, 공정, 법치 이런 게 지금 맞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폭력적인 행위가 네.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 경험해봤거든요. 그때도 친이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친박들 다 뭐 공천도 안 줘버리고 뭐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그랬어요. 친박들이 권력 잡았을 때는 비박, 반박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공천도 똑같이 안 주고 막 목 조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적어도 룰은 지켰어요. 룰을 갑자기 자기네들의 유력에 바꾸지도 않았고요. 또 유력한 후보를 출마 못하도록 이런 식의 포괄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거든요. 출마를 했을 때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서청원한테 있어요. 그렇게 박심팔이를 했어요. 하지만 상대 경쟁자에 대해서 출마하면 가만 안 둬, 죽여 막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의 상도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정치 상도위도 없지만 그러면 이제 출마 예정자들이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았다고 하면 약점이 드러날 것이다. 또는 뭔가 정치적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약점은 불법적인 요소일 테고 핍박이라는 것은 검찰의 권력기관 수사일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다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상황 때문에 주저앉아야 된다고 하는 허울 좋은 명분이라는 것은 결국 속으로 갈고 있는 그 수사나 또는 권력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라면 완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살다 살다 이런 일은 제가 처음 본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정치 집단이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여러 정치 집단이 있었잖아요. 뭐 김영삼계, 상도동계, 동교동계, 뭐 박정희, 유정회, 뭐 아니면은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집단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당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폭력적인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억압적인 강요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보수 유튜버도 보니까 최근에요. 이제 한 일주일, 2주 사이에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 다 전까지는 반대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무조건 찬동하고 옳고 그러기 때문에 거역하는 사람은 민주당 편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몇몇 유튜브 채널은 나경원은 출마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오히려 강력하게
그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유튜버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나서 예. 어. 그 왜냐면 이해관계가 각기 좀 다른 것 또는 지금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의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드러내놓고 비판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럼 따지고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미국으로 잠깐 네. 외유 또는 도망간 것. 지난 또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기 전 문정권에서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이 원내대표였잖아요. 네. 그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서 생각보다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 구원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인데 아니 그 정도가 지금 당대표 출마를 막을 만한 사유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해법 그리고 정치적인 방정식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행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지, 저 사람들? 그러니까 민심의 앞선 후보도 제껴버리고 당심의 앞선 후보도 제껴버리고 그래서 자신들의 윤심만 갖고 있는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무리한 작업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왜 그러겠냐고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다른 변수가 있으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이 당을 장악해서 공천권을 호흡 맞춰서 행사할 수 있는 조그마한 틈이라도 보이는 것이 두려운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나경원이 출마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당대표가 나경원이 될 수가 있을 것도 같아.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배제시켜야 돼. 그러니까 나경원은 출마 못 시키게 해야 돼. 이런 식의 전방적인 압박이 들어가는 거로 보여집니다.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대통령이 컨트롤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자기 욕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기현 의원 되면은 거의 99% 그냥 우리랑 똑같이 우리말 그냥 딱 눈짓만 해도 알아가지고 잘 할 텐데, 나경원 의원은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제 몫인데요. 여기는 이 사람 공천해야 되는데요.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싫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기현 의원은 그러면은 반란 절대 안 할 아이, 것처럼 보이니까.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다 알아서 하십시오.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누구? 대통령이 하십시오. 공천관리위원 임명 대통령이 하십시오. 당신은 뭐, 저는 그냥 당대표 딱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이제 당권을 장악하고 총선 국면에 가면 김기현 의원도 뭐 욕심이 보통이 아닌 분인데 진짜 그렇게 할까요? 자기 사람 몇 명은 챙길 수가 있겠죠. 그 정도고. 네, 그 정도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이번에 당대표가 됐다. 예. 자기는 5, 6등 후보였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느낀 거잖아요, 본인은. 예.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장제원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주 그냥 또 뭐 자기 마음 안 들면, 말 안 들으면 여러 가지 또 작업을 통해서 그냥 바보 당대표를 만들어 버리겠죠. 그 일설에는 뭐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잠깐만 언급하면요. 왜 김기현이냐? 왜 김기현이냐? 누구든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영남 그것도 울산에 있는 국회의원을 당대표 시키면 무조건 총선에 불리한데 김기현은 약점이 많기 때문에 약점 다- 많아요? 뭐 그렇다는 얘기 들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약점이 많기 때문에 당대표 되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안 낸다. 못 낸다. 그래서 걸리면 뭐 하여튼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든- 맞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니에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저는 바라는데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되어야 되는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말 잘 듣는데 말 잘 듣는 이유가 약점이 많아서 안 듣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국힘이고 집권 여당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하는 행태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비판하지 않는 자가 더 사실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 부도덕한 거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패륜이 되기 싫어서 진짜 이거는 비판해야 한다. 이거는 정상적인 정당, 정상적인 대통령실이 아니다. 아니죠. 정상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부도덕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가진 권력은 아주 무한될 것 같다. 그리고 난 그 권력과 조직을 갖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신념과 고집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가 다 증명해 주잖아요. 아무리 독재자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신망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계속 하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착각을 하냐? 민주당의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은 범죄 혐의자니까. 곧 감옥 갈 거니까. 그럼 민주당은 우리가 총선에서 완전히 진흙탕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어. 그럼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힘을 뽑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뭐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뭐 저도 약간 다른 의견 하나만 보태자면 결국 그것도 이제 검찰의 과잉 수사를 통해서 없는 죄를 만든다는 논리 하나, 있는 죄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논리 하나, 뭐 이것이 이제 일단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좀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결국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의 약점 때문에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라도 나 전 의원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참모라면 나가라고 하겠어요. 나가라고. 예. 당신 어차피 잃을 거 다 잃었다 이미. 예.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한 단계 점핑업을 하는 정치 지도자로 거듭나라. 예. 지금까지는 그냥 권력자한테 약간 좀 잘 보여가지고 그냥 원내대표하고 또 뭐 그냥 여러 가지 최고위원도 하고 그렇게 반사체 역할을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윤석열 정권이 윤핵관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그것에 대한 구심점이 없어요. 예. 나경원 의원이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예요. 정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령사회 부위원장 그 자리 이제 날아간 거예요. 이제 제대로 권위를 리더십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당에서 정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친윤들은 윤핵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당원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 일로 가 그럼 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길 가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구심점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된다. 당신 정치 계속 할 거면. 가면 당선도 될 것 같습니까? 당선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요? 네. 왜 그렇습니까? 당심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고 이런 좀 핍박을 받은 분위기지만 그래도 윤 대통령과 함께 정권의 성공에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당심도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핵관들이 네.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되게 프레임을 짜서 공격할 것 같아요. 아, 나경원은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대통령하고 호흡 맞춰서 잘 도와줘야지.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김무성 봐봐. 비박 당대표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분란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2016년 총선도 지고 탄핵까지 당했잖아. 일치단결 대통령을 중심으로 충성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다음번 총선도 이기고 2027년 대선도 이길 수 있어 라는 논리를 갖고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킬 것 같아요. 유튜버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그 논리 그냥 당원들에게 전파시키고 그러면은 그거 못 당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출마하더라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아마 이제 이 말씀은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 결국 당선 가능성에서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판단도 작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정치인이 특히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나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어. 질 것 같아. 질 수도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도전 안 하면은요. 그런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네. 명분을 갖고 도전을 해야죠. 이 길은 지금 잘못되는 것 같아요. 당원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에게 충성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는요.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중도표 못 끌어와요. 무당층 못 끌어옵니다. 그럼 우리 총선 져요. 총선 지면은요. 윤석열 대통령 하반기 국정 운영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제대로 좀 보필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야죠. 제가 서정욱 변호사 아시죠? 잘 알죠. 친구죠. 예, 친구시고 저도 뭐 그 전화 통화를 자주 하고 뭐 술도 한 잔씩 하는 사이인데 서 변호사가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경원 의원이 지금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결단을 내리고 출마 선언을 해라. 가야 된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확실성을 키워가지고 오히려 윤심 논쟁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서 가든지 말든지 결판 봐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오히려 서정욱 변호사 같은 나름대로 이제 아주 찐 보수에 약간 많이 나가 있는
그 우파 애국 우파 평론가이신데도 나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결단을 내리라 이렇게 촉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25년 동안 정치권을 바라보니까 예, 어떤 지도자가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냐면 주저주저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요 큰 정치 지도자로서 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시점이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가는 것도 늦을 것 같아요. 그냥 하루속히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표명해야 한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는지 이제 잘 살펴보고요. 나경원 의원이 결단을 내려서 만약 당대표 출마를 한다고 하면 네. 이제 핵폭풍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나경원 의원 나간다 그러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미 지금 또 언론에서 또 지금 나경원한테 지금 핫피플 나경원 예. 관심이 집중돼 있지. 유승민 의원은 이미 타이밍을 좀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출마선을 좀 생각이 일찍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뛰어들어 와 있어야 들어요. 되는데, 네. 너무 말만 많이 해놓고 행동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네,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면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옹호하는 비슷한 발언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일단은 주저주저하면 안 돼요. 여기서 딱 치고 나가야 돼요. 핍박받는 정치인 딱 이미지를 갖고 도전해야 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성정, 평소 스타일이나 이제 성격을 아는 언론 또는 뭐 사람들은 이미 이번 당 대표 선거는 김기현과 안철수로 좁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김기현 의원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네.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구도가 잡혀질 거다라고 거의 한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 언론이 따라와 주는 거는 결국 김기현 의원의 페이스에 다 이제 말려서 들어가거나 또는 윤심을 인식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맞춰주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소문을 내고 그렇게 이제 모양새를 만들어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아예 뭐 안철수 의원 정도는 같이 결선 가면 우리가 100% 이긴다. 그래서 그렇게 안철수 의원하고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김기현 의원이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정도로 당심을 윤심과 또는 윤핵관들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당원들을 흔들어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풍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오면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당원들 여론조사한 적은 없어요. 예, 그냥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어떠한 당대표 후보를 좋아하느냐라는 여론조사는 몇 개가 있어요. 그것들을 합쳐보면 김기현 의원과 윤핵관들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그냥 예를 들면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런 사람 지지하는 당원들의 퍼센트가 2배가 높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김기현 의원이 막 페이스를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아 이거 큰일 났네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렇게 이제 핵심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반대의 주장이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강호 목사하고 지금 당원 책임 당원을 한 3만 명 정도 모아놨어. 아, 그밖에 안 된대요? 뭐 그 10만 명 정도는 아니래요? 아니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한 3만 명 정도는 모아놨을 것이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한 10% 영향력이 있을 것인데 이분들이 혹시 김기현을 지원하거나 지지선을 하거나 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선 투표 가면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 가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윤핵관 쪽으로 가서 김기현을 선택한다 또는 제3의 인물을 선택한다. 그건 모르겠어요. 정강훈 예. 목사 자기 마음이니까 예.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근데 10만 명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어서 10만 예. 명이면 충분히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을 했거든요. 예. 80만 명 중에서 투표율 50% 잡으면 40만 명 투표를 해요. 예. 근데 정광훈 목사 추천으로 들어온 당원들은 투표 참여율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10만 명 정도면 20에서 25%의 예.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충분히 판세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여론 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제3의 변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애국에서 수만 명의 당원 가입을 시켰다. 그리고 실제 당대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핵관들이 적극적으로 김기현 의원을 밀고 있지만 힘이 실리지 않고 대통령실이나 또는 윤심을
활용해서 나경원 아웃시키고 유승민은 아예 사람 아닌 사람으로 내몰아내어서 게임의 규칙 자체를 인위적으로 저렇게 변경하지 않습니까? 결국 역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아니냐. 그래서 예측 불허의 상황이 온다. 이렇게 저는 직감적으로는 좀 들긴 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분석과 판단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당원들 80만 명의 구성비, 연령비, 지역별 비율을 보면은 영남이 40%예요. 그리고 60대 이상이 40%예요. 나머지 60%가 비영남, 비60대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객관적으로 증명화된 데이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섣불리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비영남에 있는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대규모로 가입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20, 30대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준석 나빠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영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서 어떻게 예측할지를 모르겠어요. 예, 일단 예측 불허의 상황은 있다.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규칙에 대해서 잠깐 네. 질문을 하면 3월 8일이 지금 전당대회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날 당대표가 뽑힙니까?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합니까? 아니면은 모바일 투표 결과만 공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3월 8일 날 예, 만약에 어떤 후보가 50% 넘게 득표를 기록을 하면 예, 바로 당대표로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만약 43대 뭐 38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 1, 2등이 예.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당일날 하지는 않고요. 바로 2, 3일 있다가 이제 투표를 하게 된다. 그 투표 방법은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병합을 한다. 모바일 투표는 뭐냐면요. 그냥 본인이 당원이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찍는 거예요. 네, 근데 ARS 투표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러한 기기 사용에 좀 어색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당에서 전화를 해요. 그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당대표로 1번 나경원, 2번 뭐 김기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2번 찍 이게 ARS 투표예요. 예. 이 두 개를 병합을 해서 투표를 한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체육관에 다 모아놓고 체육관 어떻게 3만 명이나 5만 명을 모아놓고 투표한다는데 그것은 말이야. 공식적인 당 김행 대표 의원이 예? 김행 의원, 예, 김행 예. 비대위원이 예, 그런 얘기를 한번 아이디어 찬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게 좀 와전된 것 같아요. 예,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모바일하고 ARS 투표로 2, 3일 뒤에 이제 최종 당 대표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후보 등록은 2월 16일 날 하게 예. 되고요. 그다음에 컷오프 결과는 2월 22일 날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4명까지 이제 4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네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뭐 5인까지 간다고는 네 이야기도 명입니다. 있었는데 4명으로 예. 줄었다. 그리고 3월 4일, 3월 5일 이때는 1차 모바일 투표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3월 6일과 3월 7일에는 모바일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ARS 전화를 해요. 예. 그 사람들이 ARS 전화 투표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2월 16일이 후보 등록이면 지금 뭐 오늘이 이제 1월 뭐 초순 중순을 막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달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후보들이 이렇게 교통 정리가 되는 건 언제쯤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1월 한 달 내내 이렇게 갑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설 1위부터 4위까지 네. 뭐 근데 이제 정리가 거의 다 돼가지고 돼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나경원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유승민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이제 윤핵관들이 정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김기현은 출마 확정, 안철수 출마 확정, 윤상현 출마 확정, 강신업 출마 확정이잖아요. 조경태 의원도 뭐 출마 확정 아닌가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 정도니까 결국 1위부터 이제 4위까지 메이저리그에 있는 분들은 만인이 정리가 되었고 한두 번은 여전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나경원 의원이 안 나오면 유승민 의원은 나올 것 같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나경원은 출마 여부가 본인의 출마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매일 바뀌어요. 오늘은 출마해야지, 내일은 출마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솔직히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분도 솔직히 포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하고 그러니까 10일하고 11일 같은 경우에 대구에 가서 예. 여러 가지 당원들도 만나고 언론사 간담회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출마하고 싶어하는 생각은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출마 안 할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겠냐고요. 근데 분위기를 보는 거죠. 눈치를. 내가 출마했을 때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그 눈치 작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야 이번에 출마 안 하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들은 워낙 오뚜기 같아가지고요.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 정도로 큰 소리 뻥뻥 치고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거기에 환호하는 뭐 소수이긴 하지만 열렬 팬들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윤심에 눌려가지고 출마하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유승민답지 않은 결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싸움을 맞붙을 때는 예. 그래도 이쪽이 이길 가능성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싸우는 거지. 싸우는데 너는 미사일도 없애고 탱크도 없이 너는 싸워. 이러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무인기 드론기만 가지고 싸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왔어요. 룰도 자기에게 불리하죠. 자기를 예전에 도와줬던 의원들도 다 이번에 출마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몸을 사리잖아요. 왜? 공천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좌포가 다 없어요. 좌우 양날개가 없어졌어요. 혼자 싸워서는 질 게 뻔한데 어떠한 명분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장래는 네. 뭐 아까 이제 성향으로 이야기하면 오뚜기 같은 정치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는 없어 보인다 이런 게 제 생각인데 장 소장님 어떻게 보여요? 이번에 윤심에서 자 배제가 뭐 윤심에서 하여튼 이제 배신자가 되는 거고 출마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윤핵관 중심으로 당을 계속 이끌어가고 공천은 아예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나경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나는 비윤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겠어. 그래서 내가 선거 이번에 지더라도 그 명분을 갖고 내가 앞으로 정치할 수 있는 동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거야. 라는 차원의 결심을 하면 이번에 출마하는 게 맞죠. 부딪혀 싸우는 게 맞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러한 권력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 2016년의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당시에 친박과 이한국 공천관리위원장의 막장 공천 때문에 네. 당시 김무성 당대표가 세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김무성 당대표가 버텨가지고 자 친박 공천 내가 이건 도장 못 찍겠다. 이 사람들 공천 내가 죽어도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민심과 당원에서 일부 응원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을 해줬으면은 최준실 사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당시에 새누리당의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다시 지도자로서 각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타협. 그래 3명은 니네들이 그냥 공천하고 3명은 그냥 공천 안 줄래. 나도 당대표인데 내 체면 좀 세워줘.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싸워야 할 때 타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생명력이 끝났다고 보여주거든요. 완전히 끝이 났죠. 네. 그때 싸우라고 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고. 그게 부잣집 도련님 콤플렉스지 않습니까? 아유,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 그렇죠. 지금 나경원과 유승민에게는 정말 굴러 들어온 떡이란 말이에요.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했으면은 이러한 기회도 안 와요. 예. 못하니까 지금 기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너는 로또만 사면은 너 로또가 당첨이 돼. 근데 로또를 살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로또 당첨을 시켜주고 싶어도 당첨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결심을 해야 된다.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서울대 출신이고 한 분은 판사집 아들이고 한 분은 사학재단의 딸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결정 잘 못하겠군요.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그분들도 나이가 있고 더 이상 주저주저하면 무슨 정치적인 미래가 있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는 질러야죠. 그래서 매니아층이 생기는 거고 예. 그것이 명분이 있으면 점점 눈덩이처럼 새가 불어나는 거죠. 아까 김무성 전 대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월이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 보면 김무성 전 대표는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하면서 정치 지도자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길은 사라졌지만 나이 들어서 지금 7순이 넘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대통령 안 하고 이대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를 다시 좀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그때 정치 지도자로서 대통령 하면 됐어야 되는데라는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됐어야죠. 그때 좋은 기회였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이론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김무성 전 대표의 마음은 어떨까요? 후회할까요? 아니면 그때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저는. 그래요? 네, 저는 다행이시네. 그때 싸웠어야 하는데 버텼어야 하는데 예. 사실은 그때 한 이틀만 버텼으면 됐어요. 아 이틀도 아니에요. 6시간만 버텼어야 됐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주저앉고 스스로 타월을 던지고 도망가듯이 가버리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양쪽으로부터 다 욕먹었어요. 친박 비박으로부터
다 욕먹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 그리고 그 시점에 일어났던 그 장면을 우리가 딱 단면으로 잘라서 보니, 자, 박근혜 대통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김무성 대표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결국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그것의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 과정에서 오는 불협화음이 결국 역사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이의 핵심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친박의 핵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윤핵관들이 좀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권력 움켜쥐려고 하면요,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요. 그냥 이렇게 두 손으로 민심 받들으면요, 내가 원치 않아도 권력은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움켜쥐는 순간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 그것은 결국에는 화를 부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이름도 잘 모르죠. 윤핵관이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당내에 이철규 의원 동해, 네. 강원도 동해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하시는데 그분 잘 모르고, 윤한홍 의원, 경남, 경남 이제 마산 창원이죠. 창원에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 하고 계시고, 장제원, 장재원 의원은 부산에 이제 사상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도 뭐 지역민들한테 들어보면 국회의원 할 때 그렇게 인기 있거나 또 품이나 통이 크기 때문에 저분하고 정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평가 못 받던 분들이고요. 솔직히 이제 선수들끼리 이야기하면 그 단수로 보면 좀 낮은 사람들이 다 윤핵관이 핵심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친이, 친박 거기에 끼지도 못했었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중요한 역할을 맡지도 못했었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뭐 그분들이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기도 좀 어렵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을 때 캠프에 먼저 합류해서 측근으로 분류돼서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불행한 김정재 거예요. 의원도 아시죠? 포항북에 김정재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이번에 의원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보니까 저도 참 기자 출신으로서 좀 당황스럽던데.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때 가장 핵심 측근이었어요. 그래요? 그때 대변인이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나경원, 솔직히 2020년도 총선 공천 있잖아요. 예. 공천 못 받을 뻔했는데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김정재 의원 챙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뭐 그다지 인기도 있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뭐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데, 근데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이제 코너에 몰려 있는데 나서는 나경원 의원이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듣고는, 아니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경원 의원 국회의원을 지금 네 번 했지 네 번. 않습니까? 그 어디서 했습니까? 동작에서 했고 중구에서 했고 그러니까요. 서울 수도권에서 했죠. 그러면 김정재 의원은 어디서 국회의원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까? 영남, 포항, 맞아. 공천만 그 받으면 짝대기 꼽으면 당선되는 다 거. 되는데 아니에요. 저기는 지역민들 안 챙기고 공심위원만 챙기거나 당 대표만 챙겨도 가는데, 그런 데서 나서서 윤 대통령 편든다고 막 나경원 전 의원을 비난하고, 물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비판이겠지만, 야 이게 꼴사납다. 정말 우리 그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정치의 비정함. 에이. 그 저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한다는 주제 이런 파악이요? 마음을, 이 어떤 내용을 보면 이 주제가 뭐예요 하면 주제 파악 잘해야 됩니다. 자, 주제를 써보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사에도 주제 파악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 자기 앞에 권력 같은 거, 이익 같은 거 오면 눈 획 뒤집어져 가지고요, 막말하고 이런 걸 보면, 와 이거 진짜 간이 보통 크거나 낯이 두꺼워야 정치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윤핵관들 또는 국회의원들 모습을 보면 가히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라는 단어, 자유라는 단어를 다 그냥 내던져 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 집단이 행하는 모습, 이준석 대표를 쫓아낼 때부터 유승민 경기도지사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번에 당대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철부지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뭐 하나마나한 교과서 같은 질문을 꼭 좀 그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불개입한다. 또 누군가 질문하면 나는 당무에 개입한 적 없다. 관심도 없다. 관심도 없고 실제로 그것도 잘 모른다. 이거 거짓말 맞죠? 그렇게 보이네요.
예, 뭐 저는 거짓말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뭐 보이는 걸로 평가하십시오. 대통령이 이렇게 당무에 완벽하게 개입을 하면서 당대표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무 불개입이란 말도 거짓말. 그 다음에 당무는 어느 정도 집권 여당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당심을 존중해주고 이런 과정을 수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깡그리 무시. 여기에서 행동대장들이 완장차고 그 다음에 육모방망이 들고 다 쳐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꼭 조폭 영화에서나 봤던 두목이 어느 지역 점령하라고 하니까 그냥 때로 양아치들이 나서가지고 두들겨 패고 장악해서 자 여기 깃대 꽂고 이거 우리 거다. 이런 것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드릴 이런 말씀이 없네요. 예? 드릴 말씀이 그럼 없어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이 공정, 자유, 법치, 정의 그리고 뭐 인류 사회를 위해서 보편성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조돼야 한다. 평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지금은 대통령이 말을 뭐 들으실 분도 아니니까 어쨌든 당신이 했던 말과 지금 하는 행동이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저널리스트로서 맞아요.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당무 불개입.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당무에 대한 완전한 개입. 이제 이런 걸로 가고 있는 사실을 한 번 더 각인을 시키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심하게 하면 총선에 대표하는 거 맞죠?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하는 대로 구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깁니까? 이긴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못 이기죠. 못 이기죠. 왜냐하면은 신년의 여론조사를 보면 2024년 총선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권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야당을 선택하겠다라는 여론조사가 더 높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 민심은 여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점점 쌓아놓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선거 때 폭발하겠죠. 그러면 총선에서 지게 되면 국정 운영 힘들겠죠. 그때는 검찰의 수사권, 조사권도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자기들의 고집과 신념처럼 그대로 전국이 운영되질 않아요. 근데 지금 그 힘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착각은 빨리 좀 깨버리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비상식적인 이제 뭐 전당대회 개입이나 또 지금 뭐 윤핵관들이 하고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 사실 바른 소리 하는 우리 원로 정치인들 계시잖아요. 정의화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천관리위원장을 하셨던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이라도 좀 나서가지고 야, 당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김무성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당이 정상적으로 가거나 얼토당토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어를 해줘야 되는 게 원래 보수정당이 좀 있어 왔던 전통 같은 거 아니었나요? 근데 그분들도 이미 뭐 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준석 당대표를 만신창이 해가지고 내쫓는 걸 보고 야 다른 얘기를 해서는 나도 집단 매도당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내가 뭔 얘기를 한 데를 바뀌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민주당 정권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비겁하게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솔직하게 질문할게요. 민주당이 된 것보다는 낫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하는 아직은 나아요. 네. 민주당 정권 시절은 뭐든지 다 내로남불이었고 예. 지금보다 훨씬 더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만 챙기는 모습 끼리끼리 하는 것 그것에 좀 완전히 질려버렸었거든요. 아직 그 임계점은 넘은 것 같지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그래도 전 정부가 아직은. 훨씬 더 심했다. 네. 그래요? 네. 제 생각에는 전 정부가 이 정도로 복합적으로 당무 개입을 하면서 당 대표를 누가 되라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수 참칭 패널로서 역할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무조건 문재인 정권보다 지금 더 나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 성향을 좀 배제하고 제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는 게 아이고 너무 참 쳐다보기 힘들어 가지고 뭐 전 정부 비교도 사실은 좀
마땅치가 않고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죠.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냉정하게 평가받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네. 당무까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제 하고 있다. 처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이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이런 이제 1년의 과정,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약간 상상속에서 있는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나 나경원 의원과의 구원 관계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아,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 알고 계세요? 예, 들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아유. 누구 이야기인지 일단 이제 뭐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일련의 국정 운영 상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통령 혼자 고뇌찬 결단을 한다거나 또는 특정 참모의 그 여론의 정확한 수집과 분석과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좀 정무적 판단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전술에 의하지 않고 지극히 직감이나 느낌이나 또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에 대한 본능적 반응 이런 것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이 정말 특정한 결의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좀 고뇌나 또는 심사숙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딱 정해주는 뭔가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뭐 확인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워낙 지금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 비상식적이고 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연출해내면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이 그냥 쑥 밀려가는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한 번 더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금 대통령의 선택과 윤핵관들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장 씨가 말씀해 주셨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 뭐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듯이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이런 상황이 단순히 정치인 개인 나경원이라는 이제 뭐 개인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국정의 전반을 살피는데 좋은 이제 사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구독하시면서 저희들이 좋은 방송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20만 명 된 거 아니에요? 거의 좀 그렇게 그래요?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장성철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정치직설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새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 보세요.